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실제로 너무 큰 충격에 이 목격자 아저씨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방에 있는 한 빌라에 홀로 딸내미를 키우는 엄마가 하나 있었대요. 아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공장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살아생전에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보험금도 꽤 많이 나왔고, 또 회사에서 나온 각종 위로금 같은 것 때문에 당장에 딸아이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벌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이가 10살쯤 됐을 무렵부터 이 엄마가 일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엄마가 야근 때문에 좀 퇴근이 늦어졌고, 집에 혼자 있던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집 근처 분식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만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던 한 택시에 치여서 크게 다치고 말았대요. 엄마는 직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불이 났게 병원에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며칠 뒤 아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엄마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죄책감이 오죽하겠어요. 남편도 보냈는데 딸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기가 아이를 보살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엄마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비하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정말 한동안은 동네가 떠나가라, 막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대요. 심지어 한 일주일쯤 뒤에는 막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동네 주민들도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집 앞에서 소리를 질 정도였대요. 그만큼 막 곡소리도 크고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친 뒤로 엄청 조용하더래요. 그만 지친 건지 아니면 마음을 추스린 건지 더 이상 우는 소리도 소리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모습도 안 보여서 이웃들 중에는 괜찮은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저 우울해서 밖에 나오지 않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도 연락을 안 했던 건지, 그 여자의 부모라고 하는 좀 나이 지긋이 든 어르신 두 분이 찾아왔대요. 그 어르신 두 분이 문 앞에서 문 좀 열어보라고 그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그 여자가 문을 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같은 층 주민이 워낙 소란스러우니까 그 열쇠집이라도 불러서 한번 문을 따봐라, 우리도 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막 호소를 했대요. 그 호소에 못 이겨서 그 어르신 두 분이 결국 열쇠집을 불러서 문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열쇠집 아저씨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꼬꾸라졌고, 부모 되는 사람들도 비명인지 오열인지 모를 그런 소리를 내며 그냥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린 바로 그곳에는 온 몸을 이쑤시개로 찔러박아 흡사 선인장처럼 보이는 아줌마가 의식을 잃기 직전의 모습으로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조용히 하라면서요.
하곤 푹 쓰러지더랍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과거 열쇠집 하시던 아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이 아저씨가 한동안 정신적으로 큰 고생을 하시고 이제 문 따러 갈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결국 열쇠집도 문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그 집 소식은 전혀 모른대요. 들어보니까 그날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추후에 그 빌라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땐 방학다운 방학이 없었던 게 방학 보충 수업 때문에 학기 중과 다름없이 학교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수업 외의 시간은 교실과 지하 독서실을 개방해놓고 자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전 가난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우리 집이 남들 집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지라 학원을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사설 독서실에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곳은 매점에 갈 때, 그리고 참고서를 살 때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의 어느 하루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같은 반 친구 성현이가 저한테 야, 참고서 사러 헌책방 갈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현이는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나라에서 막 재테크를 할 정도로 물건을 최저가에 구매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거든요. 거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똑같은 참고서인데 학교와 문구점에서는 15,000원 줄 것을 헌책방에선 6-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서 빗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가쪽은 발목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성현이와 만나 버스를 타고 한 10정거장 정도를 지나 H호구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헌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헌책방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전과를 찾으려고 헌책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코너 모퉁이를 지나 통로 중간으로 우산이 없었던 건지 비에 흠뻑 젖어있는 제 또래 여자애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나란히 걸으면 두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그런 좁은 통로였는데 그 여자애가 그 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쪽에서 비켜줘야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 제가 저 좀 지나갈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제가 뭔가 못할 말을 하기라도 한 듯 되게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슥 비켜주더군요. 속으로 뭐야? 쥐가 잘못해놓고 왜 째려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쳐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짜증난 마음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성현이는 각자 필요한 정과를 집어들고는 다시 계산대로 향하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서 있던 자리 주변 책들이 다 물에 젖어서 표지가 우글우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대로 가서 책을 올려놓고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요. 아줌마, 저기 코너 쪽에 아까 비 맞고 왔던 여자애가 물 잔뜩 흘려서 책 다 젖어 있더라고요. 네가 잘못해놓고 나를 째려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당황한 눈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구라고? 하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성현이도 거들면서 야, 우리 말고 누구 또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현이한테 아까 비 쫄딱 맞은 여자 못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성현이는 뒤를 돌아 책방을 둘러보았고 동시에 카운터에 있던 아줌마가 으휴, 또 왔나 보네 하시면서 저희가 집어온 책을 계산하시고는 곧장 카운터에 있던 마른 걸레를 들고서 그 코너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산을 챙겨 그 헌책방을 나오는데 성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귀신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길래 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근데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이던데? 그러자 성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처음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고 나올 때도 아무도 없었잖아. 아주머니도 못 본 눈치였고 게다가 저기 책방문 열릴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 나는데 우리 들어오고 나갈 때 말고 그 소리 들은 적 있냐? 생각해보니 저희가 방금 문을 나올 때도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났었는데 책방에 있는 내내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산을 펼치고 세찬 비를 뚫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성현이가 또 이러는 겁니다.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소름이다. 만약에 너가 책방 주인이면 책 다 젖을 텐데 우산도 안 쓰고 다 젖어서 온 애를 그냥 들여보냈냐? 그리고 아까 또 왔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아줌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들어보니 다 맞는 소리라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본 그거 귀신이 맞았습니다. 그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다가 그 헌책방도 버스로 한참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헌책방 앞에 있는 H여고 학생들 사이에선 그 헌책방에서 비 오는 날 귀신 봤다고 하는 소문이 원래부터 자자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비 오는 날에 간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여자 귀신을 다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비 오는 날에 찾아갔다면 또다시 그 여자 귀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 그래서 그날 헌책방에 사람이 없었구나. 자,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제 지인이자 과거 직장 동료들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야기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때가 2015년이었나 16년쯤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낚시에 빠져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주말에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고 양평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빠지 같은 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시길래 그냥 재미 삼아서 이제 체험용 낚싯대 같은 거 샀다가 거기서 덜컥 엄청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남자 직원들이 다 같이 낚시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던 낚시가 이제 루어 낚시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던졌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이 낚시가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밤낚시, 대 던져놓고 하는 그런 밤낚시랑 다르게 원래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해지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낚시에 대해서 뭣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물가가 있으면 그냥 차 세우고 낚싯대 던져보고 뭐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낚시할 때였죠. 그러다 어느 하루는 당시 회사 대리님이랑 실장님 둘이서 한밤중에 낚시를 갔대요. 분명히 제 기억에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날 여자친구랑 대판 싸워서 안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간 그 대리님이랑 실장님이 차를 끌고 멀리 시골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뭔가 물가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다가가 보고 막 그렇게 낚시할 곳을 뒤졌나 봐요. 한참을 그렇게 낚시할 곳을 찾다가 아, 여기 정도면 낚시를 할 수 있겠다 하는 포인트에서 차를 세웠대요. 헌데 차를 세워둔 곳부터 물가까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돌길을 좀 내려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양손에는 낚시 장비를 들고 그 어두운 비탈길을 더듬더듬 내려갔다고 해요. 온 다리와 손에 흙을 묻히고 막 이렇게 긁히는 상처까지 나가면서 물가 앞에 서서는 이제 낚시를 하려고 실에 바늘도 끼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게 짐승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였대요. 보통 낚시꾼들 알잖아요. 이게 새 소리인지 뭐 고라니 비명 소리인지 그런 거 다 아는데 도무지 이 구분이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 이제 멀리 비춰볼 수 있는 랜턴이 있어서 막 이렇게 주변을 비춰보는데 자기들 주변엔 없었대요. 그래서 물가 건너 쪽을 이렇게 비추는데 후레쉬가 멀리까지 나가다 보니까 후레쉬 불빛 원형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흰색 한복 같은 걸 입은 사람이 위아래로 덩실덩실 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후레쉬 불빛이 비치면 사람이 그 불빛 쪽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불빛을 쳐다보지도 않고 덩실덩실 위아래로 뛰고만 있더랍니다. 그 늦은 시간에 어두운 숲풀에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당연히 대리님이랑 실장님은 겁을 먹었죠. 그래서 후레쉬를 끄고서 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낚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에서 나던 그 소리가 점차 잦아들어서 그 사람 갔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고 후레쉬를 비췄대요. 그런데 그 덩실덩실 뛰던 여자가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대리님이랑 실장님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리님과 실장님은 빤스런을 하셨대요. 이상하잖아요. 그 어두운 숲에서 혼자 덩실덩실 뛰는 게요. 주변에 누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대리님이랑 실장님이 이야기하길 그게 굿인지 뭔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소름 돋아서 도무지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한 게요. 만약에 그분들이 본 게 진짜 굿이었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굿을 한 걸까요? 굿을 아무 데서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벌써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골이 고향이라 어릴 적에 제 불알 친구들과
낚시를 자주 다녔어요. 그리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실화입니다. 어느 주말의 저녁이었는데 집에 저 혼자 남게 돼서 지루하게 TV만 보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밤낚시 나갈까? 하고 밖을 보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빠른 포기를 했죠.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전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때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의 내용은 제가 평소 같았으면 듣도 보도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월척을 낚는 꿈을 꾸었고 마침 그때 잠에서 깼는데 아직 새벽 3시가 되기 전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이건 월척을 낚으라는 신의 계시다 하는 생각에 저는 미친듯이 낚시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자전거 뒤에 그 가방을 싸매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던 때라 시야가 흐리기도 흐렸고 또 달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기슭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비포장도로라 워낙 힘이 들었어요. 그 저수지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는 축구장 반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해서 보니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내 전용 낚시 포인트인데? 그 저수지가 낚시할 자리가 별로 없는 저수지라 조금 눈치 보거나 얼타다 들어가면 가시덩굴이랑 나무가 많아 힘든 자리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지금 이 시간에 저기서 낚시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에이, 그냥 처음 가보는 곳으로 길을 만들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 낫을 들고 다녀서 길을 만드는 데는 이골이 난 상태였죠. 그렇게 제 방을 중심으로 산기슭 쪽으로 들어가는데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길을 만드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진입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4-5평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바닥을 평지처럼 만들어 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여기에 포인트로 만들어 둔 거지? 하며 그냥 좀 편하게 낚싯대를 폈는데 수심이 너무 깊은 겁니다. 초리대 끝까지 찍어 올라가요. 그렇게 전 낚싯대 3개를 펴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떡밥을 투척했지만 입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비도 오고 건너편에선 후레쉬를 막 이렇게 돌리지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바닥은 진흙인데 나라시 좀 제대로 하고 포인트를 만든던가. 이건 뭐 발도 푹푹 빠지고. 그때 너무 짜증나서 시간을 체크했더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서치 들고 야간 사냥을 다녀서 어지간하면 겁이 없었어요. 촌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봐도 겁도 잘 안 냈습니다. 아무튼 그때 마침 슬슬 비가 그치는데 물 한 개도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를 맞았더니 좀 추워지는 거예요. 하여 비도 그쳤으니 뒤에 가서 지렁이를 잡아서 좀 입질 좀 받아볼까? 하며 땅을 파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땅 속에 산지렁이가 안 보이고 일반 지렁이가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보통 비 오는 날엔 산지렁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땅을 여기저기 파다 보니까
악취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여기에 진입할 땐 몰랐는데 포인트 자리를 만들어둔 것 치곤 너무 큰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건너편에선 낚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왜 불빛은 제 쪽으로 여러 번이나 향하는 거고 낚시를 한다면 케미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물안개는 더욱더 제 시야를 가려왔고요. 그리고 뒤에선 동물들 발자국 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향해 랜턴을 돌리니까 그 너구리 안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니 도망가네요. 허나 좀 이상해요. 동물들이 제 주위를 서성이면서 뭔가 다가오려는 느낌을 받은 거 있죠? 느낌이 싸해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여 일단 참자 하고 해가 뜰 때까지 버티자 하고 있는데 낚시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은커녕 누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것처럼 머리가 쭈뼛 서는 거예요. 바로 그 찰나에 찌가 쑥 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챔질을 해보니 와, 이거 대물링어다 하고 본능적으로 몸으로 느꼈죠.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큰 거 잡아본 적은 그날이 최초였어요. 거의 60cm도 넘었을 겁니다. 희한한 게 그거 한 마리 잡고 나니까 무서운 생각도 안 드는 거 있죠. 그렇게 한바탕 힘을 쓰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나가는 길 쪽으로 향하는데 중간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제 쪽을 향해서 막 뛰어오는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해지는 거 있죠. 제 쪽으로 서서히 그 랜턴 불빛이 가까워오는데 심장이 요동치는 게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엔 귀신 화장을 하고 붉은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막 달려오는 거 있죠. 전 100% 귀신이구나 싶어서 엎드려 울면서 막 빌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요.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갑자기 절 부릅니다. 어이 학생, 빨리 여기서 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무당 아줌마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아줌마한테 와락 안겨서 아줌마,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무당 아줌마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자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입니다. 학생, 여기 애기가 있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네 발 아래에 애기가 묻혀 있다고. 여기 주변이 전부 애장터야. 자네 옆에 자리는 어제 저녁에 이장했고 자네 발 아래에 있는 건 지금 해야 돼. 저녁에 땅 파다가 비 때문에 멈췄거든? 지금 해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니까 어서 이 자리 피해서 나가. 건너편에서 재를 올리고 이장 준비 중이야. 저는 여지껏 시체 위에서 낚시를 하고
이장한 자리에 가서 지렁이를 캐고, 게다가 아까 제가 맡았던 악취는 시체 썩은 내였어요. 그날 이후론 절대 그쪽으론 낚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저수지에 가게 되면 여기가 절대로 평지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낚싯대를 펴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북 안동시 만운저수지에도 이장하고 나서 제대로 다지지 않고 대충 나라시 잡아둔 데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자리 좋다고 텐트 치고 밤낚시하고 또 막 소주 한 잔씩 하시는 그런 조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자주 다니시는 저수지더라도 묘지터가 만수이 되면 한 번씩 잠기는 묘가 있나 한번 보시고, 어느 날 희한하게 그 자리가 없다면 100%입니다. 21년 전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당뇨합병증과 심장 문제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많이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재산 앞에서는 영치불고하고 작은아버지와 고모들 모두 욕심을 세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사시던 집과 서울에 있는 작은 빌딩,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때 제가 듣기로 사다리 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집이랑 빌딩은 다들 알아서 나눠 갖고 아버지께서는 전라도에 있는 산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면적의 산을 가지고 있다,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셨지 직접 그 산을 올라보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장 차원에서 한번 그 산을 여기저기 둘러보러 가셨습니다. 실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 산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분명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 뭐 이름 모를 무덤도 있고 여러 나무들과 임산물 등등 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산중턱에 있는 한 낡은 집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부동산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둘러보러 다니셨던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낡고 허름한 집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긴 아버지는 그 다 떨어진 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안에서 슥 하면서 질질 끄는 소리가 나더래요. 아버지는 순간 이거 산짐승인가? 하는 생각에 멈칫하고 뒤로 물러서는데 이번엔 그 쓱쓱 끄는 소리와 동시에 천식 환자가 호흡할 때 막 쌕쌕대는 소리 있죠. 그렇게 힘겨운 숨소리가 들렸대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밝은 대낮이었지만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감이 휩싸인 아버지는 다리가 벌벌 떨리셨답니다. 그런데 곧 다 낡아빠진 그 나무 문턱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흡사 미라를 연상케 하는 까만 피부의 여자가 마치 좀비처럼 기어나오더랍니다.
긴 머리카락 탓에 여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불이 나게 산 밑으로 뛰어내려왔다고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는 그 산 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께 혹시 저 산중턱에 있는 집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거나 혹은 모르고 계셨고, 어떤 어르신들은 그 집 근처에 가면 귀신 본다고 막 이렇게 쉬쉬하더랍니다. 게다가 그 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던 어르신께서 아니 근데 그쪽은 누군데 그러? 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의 소유주였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밝혔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니 뒤돌아서 가시더랍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따라가 그 집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 이런 게 흔한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소설 소나기에서 오두막 볏집 아래서 비를 피하듯 할아버지는 주인 없는 그 산속의 집에서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곤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결혼을 약속하고 할아버지는 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도시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머니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 마을 친구들과 몇몇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아버지는 산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집을 확인하러 갔고 바로 거기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어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산이 할아버지의 소유였지만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그곳에 정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방치되던 그 산의 소유권이 이제 아버지에게 넘어오면서 그 산에 숨겨진 비밀을 그때서야 알게 되신 거랍니다. 하여 추후 저희 아버지께선 다시 한번 그 산에 방문해서 정중하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신 한 금기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니던 바로 그 시기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 오는 날 밤 만약에 너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길가에 비를 쫄딱 맞고 걷고 있는 여자가 보이거든 그냥 무시하고 너 갈 길 가라 하는 일종의 금기사항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그래야 되냐 하고 이유를 묻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얼굴과 몸 곳곳에 아주 크고 진한 흉터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당시 아버지가 죽는 줄 알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냥 큰 사고가 있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사고의 내막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건의 내막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거제도 분이시고요. 연애 시절 아버지는 물류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식당으로 식자재를 날라주면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건데요. 한 번은 결혼 전 장모님의 권유로 점집에 궁합을 보러 갔었대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궁합은 참 좋았는데 그날 그 점집 무속인이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올해 사고수가 있으니까 밤에 운전할 일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 괜히 결혼 망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는 평소에 밤잠이 워낙 없으셔서 졸음운전 이런 거랑은 워낙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괜히 결혼 전에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다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하며 오히려 밤에 운전을 할 때면 눈 한 번 잘 깜빡거리지 않고 더 총명하게 다니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대요. 아버지가 외부에 나갔다가 늦은 밤 다시 거제도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구불구불한 산자락길을 트럭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길 위로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더랍니다. 빗길이기도 하고 또 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길을 관찰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좀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희끄무레한 것이 사람이더랍니다. 뒷모습이라 얼굴을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머리가 길고 몸이 가녀린 것이 여자였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지나쳐서 한 200~300m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버지는 일단 차를 한번 멈췄대요. 보니까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쫄딱 맞고 걷고 있었는데 민가로 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신 거죠. 저 여자를 태워야 돼 말아야 돼 하고요. 늦은 밤이라 다니는 차도 없다 보니 일단 물어나 봐야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올 때가 됐겠지 싶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후진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일 생각을 안 해서 에이 그냥 가야겠다 하고 다시 전방을 보는데 아까 그 하얀 옷의 여자가 전방 저 멀리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어라? 아까 후진할 때 아무것도 못 봤는데? 저 여자 지나쳐 온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뒷모습인 여자가 앞으로 걸으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뒷모습인 채로 점차 아버지의 차로 가까워지고 있더랍니다. 비 오는 날 그 밤중에 도로 위를 누가 뒤로 걷겠어요. 게다가 점차 도로의 가쪽이 아니라 그렇게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차 앞을
가로막아 서는데 너무 놀란 아버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는 여자를 옆으로 피해서 악셀을 밟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피해 충분히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야가 답답하더래요. 이 보조석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풍경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시야를 돌렸대요. 그런데 보조석에 새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이빨만 드러내고 킥킥대는 웬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사경을 헤맨 지 일주일가량이 흐른 시점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블랙박스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사고의 경위는 아버지의 기억이 전부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늘 금기처럼 비 오는 날 도로 위에 비 맞고 걷는 여자가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네 갈 길 가라 이러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코비야, 늦은 밤에 그런 길을 왜 젊은 여자가 우산 하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걷겠어. 그땐 이미 네가 홀린 거야. 침착하게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급하게 굴지 말고. 어떻게 들으면 좀 매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얼굴과 몸에 있는 그 흉터들을 보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그런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그런 여자가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괴담 속으로 컨텐츠 촬영 갔던 장소 중에 부산의 문현동 무덤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무덤마을이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그 동네 특징 자체가 동네 길거리에 또 마당 앞에 뭐 여기저기 무덤이 있는 마을이라 그냥 편하게 무덤마을이라고 부른 건데 실제로는 안동네 또는 돌산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제가 촬영을 깔 당시만 해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은 원래 무덤가였는데 6.25 전쟁 이후에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북에서 남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고 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밀려드는데 충분하게 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가 근처로 집을 짓고 살면서 조성된 마을이 여기 무덤마을이고, 그래서 길가에도 집 마당에도 여기저기 무덤이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었죠. 지역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봉분만 80여 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무덤이 많다 보니까 간간히 귀신 목격담도 들리고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가기도 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을 근처에 실제로 사시던 분이 댓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이야기를 짧게나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구독자분께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그 무덤마을 아랫동네에 사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마을 위쪽으로 있던 산도 온통 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의 장마철이었대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당시 비가 워낙 많이 내렸고 그런 탓에 지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있던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수많은 시신들의 유골과 관들이 그 마을까지 다 쓸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대요. 실제로 그 산사태 이후에 묘지들이 많이 이장되기도 했고 주인 없는 묘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미 재개발로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꽤나 많은 묘지와 그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근처로 도로도 생기고 사람도 많이 다녀가지고 전과 달리 음산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음산했다는 건지 저는 감도 잘 안 옵니다.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너무 음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촬영 중에 한 건물 앞에 한국 도사견 투견 등록본부 이렇게 쓰여진 명패가 걸려 있었는데요. 당시 이곳 어딘가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 같은데, 투견 한 마리가 아이를 물어 크게 다쳤나 봐요. 아이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관들, 그 조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물었던 개를 칼로 난도질해서 막 죽였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댓글들을 보니까 그 무덤 마을에서 둥둥 떠있는 처녀 귀신을 목격한 일도 있었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험담이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았던 동네인 만큼 어쨌든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이미 사람이 다 떠나서 폐가와 무덤만 남아있는 그 동네에 제가 방문했던 그날은 살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회자가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